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남편놈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쯤이면 남편과 닮은 아기를 낳고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더라고요. 한때 저는 이 결혼 생활의 끝은 서로의 죽음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기도 했고 또 진심으로 사랑했었거든요. 결혼한 부부의 대다수는 이혼으로 끝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저희 부부에게만큼은 찾아오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지도 모른 채로요. 결혼 생활 3년 차, 저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여태껏 저에게 숨겨왔던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거죠. 그 상자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인간과의 결혼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인간들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인간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저희는 기나긴 소송에 들어갔고 약 1년이 지난 최근에야 지긋지긋한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모처럼 홀가분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제 마음속에 흘려보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도 할 겸 제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의 관계가 처음부터 최악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저는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커플이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제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제 남편이 친구 남자친구의 학교 동기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다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직전까지의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진짜 인연이 될 사람은 처음 본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2번 만날 생각은 없었고 거절의 의사도 밝혔고요. 그런데 반년쯤 뒤에 우연히 그 친구의 결혼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척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모른 척을 하기도 조금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소영 씨? 네. 여기서 뵙게 되네요. 동우 씨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쩐지 여기서 만날 것 같다 싶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어쩐지 그 사람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결혼식장이다 보니 서로 한껏 갇혀있고 만나기도 했고요. 결국 그날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마침내 그 사람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사귀게 된 저희의 연애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즐거웠어요. 그 사람과 저는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성격도 비슷했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성향 같은 것도 비슷했어요. 가끔씩 신기하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 맞을 수 있나? 그러게. 나도 자기가 전생에 잃어버렸던 내 쌍둥이 동생 같다는 생각 가끔 해. 거기다가 그 사람은 저에게 거의 헌신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었어요. 원래부터가 타인에게 친절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자친구라서 더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렇듯 서로 닮은 부분이 많은 데다가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하기까지 하니 불만이랄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귈지 말지를 고민했던 순간이 무색하게도 저희는 제대로 된 다툼 없이 3년간의 연애를 평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애가 순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희의 결혼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었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 엄마 아빠도 보셨잖아요. 그래,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더라.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야 하는 법이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모아둔 돈이 얼마라고? 기가 막혀서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나 써댔다니? 걔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맞고? 그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남자친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집안이 어려운데 남자친구네 부모님 빚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 될 말이지. 그쪽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제 부모 도와야 한다고 할 것 아니니? 남자친구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과는 별개로 여태껏 수중에 모은 돈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는 남자친구네가 꽤나 잘 살던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유복하게 자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해외여행을 매년마다 다녀올 정도였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버지 회사의 제일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그것 때문에 연쇄부도를 일으켜서 아버지 회사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이미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상태였고요. 그 후로는 고생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기울어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와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결혼 생활을 그려왔었던 저에게 남자친구의 고백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돈을 너무 잘 모은 것은 아니어도 결혼할 정도로 적당하게는 모아왔었고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필요 없다 싶은 소비까지 줄여가면서 결혼 자금을 모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곧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모은 돈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관계를 끝내기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들은 제가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기에 충분해 보였고요. 다른데 헛짓하다 엉뚱하게 돈을 다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이었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빚은 다 갚았고 남자친구도 성실한 사람이니까 금방 다시 모으면 돼요. 아직 젊잖아요. 저는 계속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소위 괜찮은 선자리도 다 마다하고서요. 저는 특별하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의 반려자로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줄 사람을 찾는 것뿐이었죠.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남자친구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삼계탕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노래 불렀잖아. 그래서 내가 해주려고 마트 들러서 장 봐왔지? 아니,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귀찮게 뭐하러 그랬어. 삼계탕 그냥 집으로 배달시키든지 아니면 나가서 사 먹자는 이야기였는데. 됐어. 밖에서 먹는 음식 별로 맛있지도 않는데. 삼계탕은 또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 당신은 가서 씻고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금방 만들어줄 테니까. 고마워. 진짜 너무 감동이다. 결혼 생활은
딱 제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이었죠. 남편은 거의 저를 돌보려고 결혼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저를 잘 보살폈거든요. 보살핀다라는 말밖에는 대체할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요. 남편은 집안일을 곧잘 했어요. 맞벌이 부부라 집안일을 네가 하니 내가 하니로 싸운다는 건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적당히 깔끔을 떠는 성격인데다 다른 사람에게 할 일을 미루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움직이면 상대가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서로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특히나 남편은 요리를 잘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취사병으로 있었고 자취 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부지런하게 요리를 많이 해먹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피곤할 텐데도 자주 저를 위해 요리를 했고 그걸 단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었던 부모님조차도 결혼 후에 남편이 이렇게 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언제 반대한 적이나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저보다 저희 남편을 더 예뻐하실 정도였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이었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소파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요. 그 정도로 저희의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맞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요. 아, 미치겠네. 이번에도 또 한 줄이야. 그래? 괜찮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우리.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겠어? 나는 이번에는 진짜 초기 임신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했었단 말이야. 아이고, 진짜 임신했다고 해도 설마 그게 벌써 느껴지겠어? 너무 안달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마음 편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많다고 해도 저는 그게 저희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운동을 좋아하는 데다 잔병 치레를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 체질이었거든요. 부부 사이도 좋은 데다 이렇게 튼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저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죠.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거의 처음 느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거의 다 제 손으로 이루어낸 편이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는 일은 쿨하게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줄도 알았고요. 하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아이를 너무 원했고요. 저는 남편만큼 아이가 간절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이 2년이 지날 무렵 결국 저희는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연상인지라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기도 했고요. 기왕 할 거라면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시험관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의논한 끝에 저는 다니던 회사에도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다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퇴사 말고 휴직 신청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 업무 특성상 휴직을 한다고 해도 제가 계속 봐줘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연락을 받게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로 휴가를 갔을 때도 노트북을 들고 업무 처리를 하고는 했었고요. 그래서 기왕 임신 준비 때문에 쉴 거라면 그냥 이참에 제대로 쉬자 싶었습니다. 사실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는 병원을 계속해서 몇 시간씩 오가야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 상태로는 그것도 여의치가 않기도 했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뭐하고 보냈어? 어제 한 것들이랑 똑같지 뭐.
청소 좀 하고 설거지 좀 하다가 TV 보고 멍 때리고 낮잠 자고. 여보, 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 언제는 쉬니까 너무 좋다면서? 처음에는 진짜 매일매일이 방학 같고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계약이 있어야 방학이 있는 거더라. 오늘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대청소했잖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마냥 쉰다고 또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일 중독 수준으로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지겹다는 제 말에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아기 가지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쉴 틈도 없을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그런가? 그렇겠지? 당연하지. 정 심심하면 친정이라도 잠시 가 있든가. 아니면 뭐 가벼운 취미 생활이라도 해. 당신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 같은 거 말이야. 매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좀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지겹다던 그 말도 거짓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시험관 시술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술의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올 줄은 남편도 저도 몰랐죠. 심지어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배란 유도 주사를 맞은 탓에 복부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랐고 내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복통이 생겼거든요. 그래봤자 금방 낫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부작용이 심할 때는 응급실로 가서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지더라도 난자를 채취한 자리가 늘 아팠고요. 매일같이 주사를 찌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은 데다 호르몬 변화까지 생겨서 불면증도 찾아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니까 무기력하고 늘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과가 좋았더라면 다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부부는 첫 번째 시험관에 실패하고 다시 이어서 했던 두 번째 시험관에서마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이렇게나 힘들었는데 아이도 생기지가 않으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애써 저를 위로해주기는 했지만 본인도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인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뭐 어쩌겠어요. 우선 제 몸을 좀 추스르고 나서 다시 세 번째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기로 했죠. 몸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 친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만날 약속을 잡고 그 주에 얼굴을 보게 됐죠.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정아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나 결혼식한 이후로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니? 너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아온 거야? 나 회사가 무조건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라서 잠깐 지방에 내려갔었지. 근데 역시 이 동네만한 데가 없더라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다. 나도 동네 친구 생겨서 좋다. 다른 애들은 다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만나기도 힘들어. 회사 동기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고 아파트 근처에 다른 주민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어릴 적 친구만큼 가깝고 편한 사이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어릴 때 친구가 평생 간다는 말도 했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보는 정화는 여전히 성격도 밝고 어릴 때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결혼 안 할 거야? 남자친구는 없어?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남자친구는 지금 있기는 해. 진짜? 어떤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 눈에는 멋있긴 한데. 그 말을 하는 정화의 얼굴이 뭐랄까 조금 씁쓸해 보였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어도 그동안 이 친구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어쨌거나 그 뒤로 저희는 종종 시간이 맞을 때 만나서 같이 맛집도 다니고 산책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는 저와 이런 시간을 보내주는 건 거의 남편이었는데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참 좋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요. 친구는 집이 좋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꾸미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에 새로 오픈했다는 브런치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희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도로 쪽 자리에 앉았어요. 맛집은 어떻게들 다들 알고 찾아오는지 이미 다른 자리는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럼 브런치 A세트랑 B세트 2개로 시킬까? 서영아! 한참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뜩 고개를 들었더니 정화가 반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손짓해서 친구를 이쪽으로 불렀습니다. 뭐야? 너도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여기 새로 열었는데 맛있다고 하길래 구경이나 할까 싶었지. 안에 자리 없던데. 우리랑 같이 먹자. 여보, 괜찮지?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제 말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제 친구에게 안쪽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당연하지. 반갑습니다. 소영이 남편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이 친구 김정화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말을 했을지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서 식사하시는데 괜히 제가 끼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 죄송할 거 뭐 있어. 안에 빈자리도 없더라. 이참에 서로 인사도 하고 좋지 뭐. 안 그래도 너 소개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는 친구와 남편을 서로 인사시키고는 얼른 메뉴를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우연히 합석하게 된 자리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마 제 친구도 워낙에 밝은 성격이고 남편도 사교성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제 와이프는 혼자 있으니까 이 동네 지겹다고 난리인데. 서영이는 지금 쉬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평일 낮에 일하니까 심심할 틈은 별로 없어요. 이 동네로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화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쉬는 시간을 본인이 쉬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어서인지 정화 얼굴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예쁘게 잘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고요. 문득 유리잔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시험관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서 초췌하게 다니고 있는데 나도 예전에는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참, 너 저번에 테니스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이 사람 테니스 동호회 다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아, 테니스 배우시게요? 이 동네에 괜찮은 동호회가 2군데 있는데 혹시 다닐 의향 있으시면 소개해드릴까요? 네, 그럼 너무 좋죠. 한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쉬었더니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뜻밖에도 테니스 이야기를 의기투합했고 그 주제로 한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처럼 생기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저도 같이 생기가 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모임을 가진 뒤 헤어지고 나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저더러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물어보니 제 친구에 대한 인상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죠. 저희 부부는 그 뒤로도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 번째 도전에도 실패하고 이제는 네 번째를 앞두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 후에 점점 일이 잘 풀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결혼을 한 후에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였는데 예전 직장보다 일이 적성에 잘 맞다며 참 좋아했었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이번 인사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사를 달게 된 것이었어요. 와, 이제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너무 축하해, 여보. 고마워. 내가 뭐 한 게 있나? 이게 다 여보 덕분이지. 정말 축하하네, 이서방. 감사합니다. 와이프 잘 만난 덕에 결혼 후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영이 행복하게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비싼 선물까지 사주시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셨고요. 남편은 감격한 얼굴로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나 기뻐하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좋더라고요. 남편이 진급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뒤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때는 몰랐었는데 집에서 쉬고 있자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부쩍 바빠진 것과 동시에 점점 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소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아세요? 영혼은 이미 다른 어딘가에 가 있는데 몸만 제 눈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엄마, 요즘 이서방이 너무 바빠서 같이 얼굴 보고 앉아서 밥 한 번 제대로 먹기도 힘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 피곤하다고 하고. 그거야 이제 임원이니까 당연히 바빠서 그런 거겠지. 옛날이랑 상황이 마냥 같겠어? 나도 그래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우리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념일은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저희가 사귄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이벤트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결혼 이후에는 안 챙긴다는 연애 기념일과 천단위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는 했죠. 저번 주는 저희의 연애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냥 넘어갔던 적은 없었어요. 하다못해 소소한 선물과 와인, 케이크 정도는 사와서 함께 기념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는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잊어버렸더라고요. 엄마는 제 말에 결혼해서 이제 안 챙기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설마 잊어버린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정말로 크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아마 네가 연이어서 시험관 시술해서 실패해서 우울해서 그런 걸 거야. 나가서 쇼핑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해. 아니면 여기로 올래? 엄마랑 같이 놀러 가자. 엄마는 그게 그냥 제 기우일 거라고 아셨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거라고요. 저는 그냥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정신이 없으니 나라도 기억해서 챙기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확실히 남편은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증거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저의 묘한 직감이 그렇더라고요. 전과 다르게 부쩍 줄어든 대화라든가 유난히 피곤해하며 주말에도 잠만 자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아마 이게 와이프의 직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어떤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순진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화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집 앞 카페로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정화가 일이 바빠졌다면서 도통 만나지를 못했었거든요. 바쁜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피로로 인한 몸살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나오지를 못했었고요. 컨디션은 좀 괜찮아? 일하느라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야? 응, 괜찮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오라고 했어. 할 말? 뭔데? 의아해하는 저에게 정화는 지갑 속에서 꺼낸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봐도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나 간절히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사진이었죠. 하지만 이 사진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정화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기색으로 차분히 말했어요. 나, 네 남편 아이 임신했어. 그건 아마도 제가 40년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을 겁니다.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네 남편 아이라고.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자동차가 제 심장을 치고 지나가면 이런 기분일까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떨어지다 못해 지구를 뚫고 바닥 저 깊은 곳 아래로 꺼지는 것만 같은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제 손이 벌벌 떨리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랑 잤다는 거야? 맞아. 너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설마 그게... 동우 씨야. 정화의 입에서는 끝내 제 남편 놈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무수히 언급했었던 그 남자친구의 존재가 사실은 내 남편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저 둘은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순간 밀려드는 역겨움에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까부터 속이 내내 좋지 않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개어내고 나서 비틀비틀 일어나 멍하니 세면대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초췌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대며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내뱉으면서 눈물을 닦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화는 태어난 얼굴 그대로 제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좀 괜찮니? 지금 그게 궁금해?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뭔데? 그래, 서로 말 돌릴 것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너 동우 씨랑 이혼해. 너도 이렇게 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 붙들고 있을 이유 없잖아. 이혼을 하라고? 맞아. 솔직히 자연스럽게 이혼할 때까지 내가 더 기다릴 생각도 있었거든. 동우 씨가 갈팡질팡하면서 영 정리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더 이상은 나도 못 기다리겠더라고. 뭐가 달라졌는데? 아기.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겼잖아. 정화는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의 배를 습관처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4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마른 체형이라 그동안은 전혀 티가 나지 않았었고 임신 사실을 알고 보니 이제야 조금 티가 나는 정도였습니다. 정화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은 거진 8개월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전이라고 했고요. 둘이서 내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좋았어? 양심에 찔리지는 않았고? 그게 내 탓이야? 동우 씨는 그렇게 애를 원하는데 못 채워주는 네 탓이지? 너희가 바람 피운 게 내 탓이다. 솔직히 너랑은 별짓을 다 해도 안 생기는 애가 나랑은 이렇게 쉽게도 생기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
거기다 지금 네 상태를 좀 돌아봐. 네 남편이 널 여자로 느끼겠어? 사람이면 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점점 피가 차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눈물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문득 임신 4개월이라는 말이 다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그동안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할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정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저에게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를 알 것만 같더라고요. 최근에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남편이 임원을 달았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떠보기 위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좀 마.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하겠어? 너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니?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설마 남편 월급 아쉬워서 그래? 알겠어. 그럼 1억 줄 테니까 꺼져줄래? 그 정도면 만족하겠어? 뭐? 정화는 제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에게 설교하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인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소송해봤자 겨우 위자료 2천 수준일 거고 1억 줄 테니까 그거라도 받고 이혼하는 게 이득 아니야? 말하는 걸 보아하니 이미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많이도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남편 월급 운운하는데 제 생각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하도 깔깔거리며 웃어서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멈추고 이쪽을 돌아볼 정도였어요. 순간 정화가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질책하듯 말했습니다. 미쳤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교양 없이 왜 이래? 아니, 너무 웃겨서. 그래, 축하해. 임신한 것도 너무 축하하고. 네 말대로 이혼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이야? 그래. 근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그랬어. 만나면서 평소에 속 깊은 대화가 영 없었나?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우리 남편 월급은 내가 주는데 너 그건 몰랐었구나? 정화는 이해를 못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정화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겠지만요. 남편이 이직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제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지는 저와 남편 모두에게 회사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외동딸인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남편에게는 임원 자리를 주면서 저를 도와서 회사를 같이 잘 일궈나가라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전까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마무리해야 할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고 아이까지 낳고 나서 천천히 회사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 직장에 전혀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고 결혼 직후 바로 회사를 옮겨서 일단은 과장 직급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임원으로 진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말하자면 회사 등기부상으로는 남편이 임원이었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회사의 결정권자는 바로 저였던 거죠. 1년 전부터는 집에서 쉬면서 저도 아버지에게서 일을 넘겨받고 있었고요. 그게 무슨... 네가 월급을 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 인간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너 오늘 나 만나서 이런 소리 한 것도 그 인간은 모르지? 아마 걔는 나랑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긴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 놈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거의 한 100통쯤은 걸려왔을 거예요. 정화에게서 모든 사정을 듣고는 기겁을 한 거겠죠. 저는 집으로 가려던 마음을 바꿔먹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인간의 역겨운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단맛이 싹 달아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상담을 마치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저를 만난 남편놈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비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어. 진짜야. 그럼 임신도 오해라는 거야? 아니, 임신은 맞는데 나도 몰랐어 정말. 최근까지도 임신한 줄은 몰랐다니까. 그냥 잠깐, 정말 잠깐 한눈 팔았던 건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들은 게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멍멍이가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와이프인 나한테 뱉어도 될 소리가 맞을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남편놈은 차갑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며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눈치였습니다. 본인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차라리 날 욕하고 때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 당신밖에 없어. 당신도 알잖아. 제발, 이혼은 절대로 안 돼. 소영아. 그 생각은 내 뒤에서 날 기만하면서 추잡스럽게 그런 짓을 벌이기 전에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소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당연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혼하고 나면 네가 누구랑 뭔 짓을 하든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남편놈의 발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주제에 절대로 이렇게 이혼할 수 없다며 이혼으로 결론이 난 1심에서도 항소를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이혼 소송을 한참이나 더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남편놈은 당연히 회사에서도 잘렸고 곧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정화랑도 사이가 멀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건너 들은 소식에 그 일이 있순으로부터 몇 달 뒤 애는 낳았다고 했지만 둘이서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아마도 상의도 없이 저에게 마음대로 불륜과 임신 사실을 알린 일로 다투게 되어 둘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그 인간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 맞았을지도요. 최근에는 둘 다 도망치듯이 집을 정리하고 아예 다른 지방으로 멀리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지내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자신의 일처럼 화를 내시며 알려주신 사실이었습니다. 기나긴 이혼 소송이 모두 종지부를 찍은 후에 저는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남편놈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이, 상간녀 소송으로 정화에게는 정신적 위자료 3천만 원이 청구되었어요. 그깟 돈 몇 푼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금액이었고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치유가 될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징벌의 의미로 그 돈을 받아내고 이혼소장에 기록을 남기고 나니 조금 후련하기는 하더라고요. 혼자가 되고 나니 40년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이었을 때는 정작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혼자서 차분하게 일기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예전에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매일 몸도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아기가 찾아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시험관 시술로 많이 상했던 몸도 그리고 충격을 받았었던 마음도 잘 회복하고 있고요. 때때로 남편놈이 생각날 때마다 화를 내시는 부모님을 말리느라 조금 힘이 들 때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시간이 차츰 해결해 주겠죠. 취미를 가져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상담사의 말에 최근에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니기 싫었던 학원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니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역시 사람의 취향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저는 엄마랑 같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참 본격적으로 회사에도 출근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아버지에게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죠. 역시 저는 쉬는 것보다 뭐라도 일을 손에 잡고 있어야 하는 체질인가 싶더라고요. 요즘은 저를 잠식했던 무기력에서도 빠져나와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